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41세가 된 김태희라고 합니다. 사실 제 본명이 김태희는 아니고요.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워낙 사적인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서 누가 알아볼까 가명을 쓰려고 하니 이해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가족, 시댁 사람들 모두 가명으로 연예인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전 원래 드라마 광이라서 여가 시간은 늘 각종 드라마를 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여기 채널을 알게 된 뒤로는 핸드폰으로 자주 틀어놓고 사연을 같이 듣고 있답니다. 성우분 목소리도 좋고 사는 사람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사실 저에게 가슴이 맺힌 이야기가 있어요. 또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살아오신 경험이나 조언, 쓴소리라도 좋으니 많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5인 가족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5살 많은 오빠와 2살 위인 언니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북적북적이며 자라왔어요. 어릴 때 우리는 많이도 싸웠죠. 같이 놀다가도 싸우고 특히 같은 방 쓰는 언니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싸웠는지 그 이유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매일 투닥투닥였죠. 오빠는 5살이나 위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빠 다음으로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 오빠와 달리 우리 오빠는 자기 여동생 둘을 말없이 잘 챙겨주는 츤데레 같은 성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오빠는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주 놀아주지는 않았지만 저랑 언니 생일날 선물도 주고 어린이날에는 맛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챙겨주는 다정한 오빠였죠. 언니도 자주 싸웠다곤 하지만 그래도 같이 붙어서 놀러도 다니고 친구 욕도 같이 해주는 정말 친한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그렇게 다복한 집에서 자라서였는지 지금의 고민이 저에게는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제 고민에 대해서는 나중에 찬찬히 풀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은 동네에서 돈가스 가게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가게를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우리 남매들은 좀 독립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에 모두 재수 없이 한 번에 턱 붙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3남매가 똘똘 뭉쳐서 해결하곤 했어요. 어느 날의 일화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땐가 하교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서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못된 삼총사 놈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애들은 못된 삼총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좀 불량하고 친구들 괴롭히는 남자애들 무리였는데요. 저보고 엄마가 돈가스 튀기느라고 우산도 없냐, 우산 갖다주는 가족도 없다고 불쌍하다며 놀리는 거예요. 저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느라 거기서 서서 울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언니가 자기 우산을 가지고 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못된 삼총사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자마자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쁜 놈들, 내 동생을 괴롭혀? 내가 가만두나 봐. 언니는 이렇게 화를 내며 저와 같이 집에 갔고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오빠를 붙잡고 오늘 제가 당한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언니랑 오빠는 막내를 괴롭히다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까지 욕한 그 놈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한다며 있는 대로 화가 났죠. 그래서 우리 셋은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을 결성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어린이 TV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그 바이오맨처럼 악당을 물리치겠다고 나선 거죠. 부모님 선글라스를 끼고 보자기를 망토처럼 어깨에 두르고 자주 놀러온다는 놀이터에 찾아가서 그 못된 삼총사놈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꼴이 우습다며 배를 잡고 웃던 놈들이 키가 크고 훨씬 형인 우리 오빠가 앞에 나서자 잔뜩 겁을 먹었어요. 우리는 악당 물리치는 바이오맨인데 너희가 우리 막내 태희 괴롭혔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그래서 너희를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며 그중 한 녀석의 머리를 꿀밤을 몇 방씩 매겼습니다. 우리 언니도 다른 한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며 혼내주었고요.
소심했던 저도 언니 오빠의 화력에 용기가 솟아나서 남은 한 남자아이에게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놈들은 저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피해 다녔고 우리 바이오맨 남매 소식을 학교에 퍼뜨려서 저는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았어요. 학교 친구들이 와서 못된 삼총사들 혼내줘서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저를 우러러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학교에서 동네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우리 삼남매 바이오맨 덕분에요. 아이쿠야,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옛날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았네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잘 지냈던 우리 가족에게도 하지만 시련은 찾아왔어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던 해에 우리 엄마가 암 선고를 받게 되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다니.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몸에는 혈액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악성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치유가 어려운 암이었죠. 엄마의 몸에는 다른 일반적인 암처럼 장기의 암세포가 덩어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나 임파선 그리고 골수까지 암조직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선고를 받은 날부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는 날이 갈수록 엄마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느낌이었고 엄마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시고 생기를 잃으셨어요. 게다가 엉덩이와 허리 쪽 관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셔서 진통제를 보통 자주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투병하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갓 20이 된 저는 친구들은 대학교 새내기로 한참 놀러 다닐 시기에 엄마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제가 더 잘해드릴 걸, 입맛도 없으셨는데 더 맛있는 것 좀 드시게 해드릴 걸, 이런 후회만 남았어요. 엄마가 떠나신 뒤로 우리 가족은 모두 짚은 슬픔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장례 이후에도 돈가스 가게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힘이 붙이신 모양이었어요. 너희들 다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버텨야 하는데, 힘을 내야 하는데. 아빠는 최선을 다해 홀로 돈가스 가게를 장사하셨어요. 우리 삼남매 다들 대학 졸업시켜야지, 또 결혼도 해야지.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너무 무거우셨을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우리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오빠는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하여 정말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더니만 당당히 세무 공무원으로 합격하였어요. 그리고 언니는 당시 졸업반이어서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취업 스터디도 하며 노력한 끝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오빠 언니에게 질 수 없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을 치른 것은 고작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철없이 놀거나 시간을 낭비할 틈 없이 고등학생 과외를 하며 용돈도 벌고 각종 자격증 준비와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엄마도 없이 혼자 돈가스 가게 하며 너희를 키운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우리 남매들은 이제 다 돈을 버니까 아빠는 가게를 그만하셨으면 했죠. 내가 다 늙어서 옆에 내도 없는데 일이라도 없으면 뭐 하겠니? 몸이 허락하는 난 이 일 하련다. 니네도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이 잘 살면 그게 효도인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는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서울 집에서부터 수원까지 출퇴근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출근 시간은 어찌나 빠른지 새벽 별 보며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저녁 별 보고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을 적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같은 연구소 내에 있는 최재성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신입인 저의 멘토와 같은 사수 선배였어요. 어리버리한 저의 실수에도 화내거나 꾸짖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다정한 모습에 저는 뿅하고 하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배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더니 나중에는 부서에서 일도 금방 배운다며 칭찬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선배는 신입사원인 제가 처음부터 여자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동생 같고 귀엽다며 그냥 친절한 선배로서 선을 지켰어요.
저는 회식할 때 선배 옆자리에 붙어 앉고 커피나 간식도 책상에 갖다 드리고 메신저나 톡으로 자주 얘기를 걸며 나름대로 애정 표현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선배가 저에게 주말에 영화나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배를 만나서 짝사랑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 토요일에 만나 영화를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으며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 내가 선배 좋아하는 거 알죠? 그런데 왜 이제야 데이트 신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 같고 신입 같았는데 어느 날 너가 달라 보이더라. 응? 어느 날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차세대 연구 때문에 회의한 일 있었잖아. 다른 부서들이랑 동기원도 온 그날 너 정장 입은 거 처음 봤거든. 선배는 그날이 떠오른다는 듯 얼굴을 붉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뒷모습 보고 내가 반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너더라고. 깜짝 놀랐어. 허리 골반 라인이 예술이던데? 블라우스랑 H라인 스커트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었거든. 그날부터 너를 찬찬히 다시 보니까 꽤 괜찮은 여자더라고. 게다가 나한테 호감도 갖고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지. 이 남자 정말 단순하고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제 남편이 되었죠. 제 나이 28살, 남편은 31살의 나이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살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제가 반할 만큼 다정하고 심성이 착한 남자였어요. 외모는 평범한데 성격 미남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워낙 착하고 낙천적이다 보니 같이 살면서는 좀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가든 회식을 가든 맨날 카운터로 1등으로 달려가서 결제를 하는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 주변에는 우리 착한 남편을 벗겨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여유 있는 편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특히 시댁에만 가면 우리는 그냥 열린 지갑이었어요. 결혼 전 상견례 식당 비용도 다 남편이 냈다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우리 친오빠가 자기는 그렇게는 신세 못 진다면서 반 정도의 돈을 남편에게 억지로 쥐어줬지만 말이에요. 그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 시부와 시동생은 맨날 우리 남편 돈만 쓰고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자린고비였어요. 그러고 보니 상견례 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보통 상견례 자리에 가면 시모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하도 얘기를 듣고 나간 터라 좀 긴장했어요. 처음 시부 시모를 보고 어려웠었는데 의외로 시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저를 푸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의 푸근함이 시모를 닮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엄마가 7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는데 도리어 시모가 먼저 그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아가, 재성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대학교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엄마 안 계셔서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참하고 예쁘고 거기에 대기업 다닐 정도로 능력까지 있으니 얼마나 기특해. 사돈어른 따님 참 잘 키우셨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되면 딸처럼 잘 해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만난 지 30분도 안 돼서 시모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우리 아빠랑 언니 오빠도 모두 최서방 어머니만 보면 결혼 걱정 없겠다고 모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시모가 계셨던 반면 남편의 동생과 시부는 좀 대하기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인상도 날카롭고 뭔가 하는 말마다 날이 다 서있고 이기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걱정과 달리 시모가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저는 시부와 시동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게 돌아갔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2년 뒤 시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 엄마처럼 시모도 암으로 세상을 일찍 뜨시게 되다니 저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처음 시모의 암 선고 소식을 듣고 저는 먼저 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시모에게 정말 극진히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대기업을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어머님 병실에 좋아하시는 꽃이랑 먹거리를 이만큼 사들고 갔죠. 물론 항암치료로 입맛을 잃고 대부분 드시질 못했지만요. 늘 제 마음은 어머님이 완쾌하시기를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을 괴롭히던 악성 뇌종양에 결국 지고 마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시집와서 이쁜 딸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손주도 한번 못 안아보고 간 것이 그것 하나만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아기가 아직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예쁜 아기들 낳고 우리 첫째랑 행복하게 살아주렴. 저에게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실 전 결혼해서 1년 동안 피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의 암 소식을 듣고 나서 남편과 상의해서 아기를 갖기로 했죠. 그때 저랑 남편은 피임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면 금방 아기가 생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잘못되시기 전에 우리 임신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오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임신은 그 이후로도 한참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게 될 줄 이때는 미처 몰랐거든요. 누군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나님이에요. 또 제 인생에서 걸림돌 같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부, 시동생,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게 된 동서까지 이 세 사람이 되겠네요. 먼저 지금도 저의 큰 고민이자 가슴에 한이 되어버린 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모의 암투병기부터 우리 부부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왜인지 잘 되지를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 저절로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변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30대에 들어선 신혼부부들 중 30% 정도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시험관 수술이나 난임 클리닉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막상 우리 부부도 임신을 시도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착상이 안 되니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 별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조급해져서 결정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서 배란일 초음파를 보고 날짜를 받아 서너 번 시도를 했는데 막상 결과는 실패였어요. 병원에서는 제 난자가 잘 자라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조바심이 생겼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이럴 때는 바로 시험관 시술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혼 때는 눈만 마주치면 불타올랐던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막상 날짜를 받아서 숙제처럼 해야 하고 또 생물학적 능력치를 조금씩 업무적으로 챙기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횟수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그 부부관계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도 식은 것 같아요. 여자인 저도 그렇지만 남자인 남편에게 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무늬만 부부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함도 생겼어요. 그리고 시모의 간병과 장례 등을 치르며 마음 아픈 시기였고 이 과정에서 시부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기가 임신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일단 난임 클리닉을 1년 넘게 다니다가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시부는 저에게 일종의 바람 캐릭터 같은 분이었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남들 괴롭히고 답답하게 만드는 고구마 100개 먹이는 그런 사람 있죠. 시집온 그 뒤로부터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이기적인 시부를 사실 전 마음속으로 멀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며느리 할 도리하고 미운 마음을 표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표면적으로야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모가 계실 때는 시부의 꼬장꼬장 성격을 좀 커버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남편이라는 사람은 병원에 있으면 자기도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기분이라는 핑계로 간병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모임이며 취미생활로 이전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을 보니 솔직히 시부가 우리 아빠와는 너무 다른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저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은 시모가 돌아가신 뒤였어요. 시모가 해주시던 집밥부터 청소, 세탁, 그리고 자신의 심부름까지 회사를 다니느라 바쁜 제가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인 돈도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연세가 드신 남자라고 해도 그렇지 어느 정도 본인 앞가림은 하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가 되신 우리 친정아빠는 자식들에게 맡기기 싫다고 엄마가 가신 뒤로는 생전 안 해본 빨래며 집안일도 혼자서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부가 주말에 밀린 시댁 집안일을 시키셔서 가보니 글쎄 자기 팬티까지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부의 팬티까지 빨아준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정말이지 정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함한 모습을 본 남편은 시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며느리는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빨래나 청소를 엄마처럼 해드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시죠? 아버지가 맨날 자랑하시는 그 회사 다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 구해볼 테니까 거기에 맡기시고 돈을 주고 시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겠지만 엄마 계실 때처럼 똑같이는 어려우니 마음 좀 돌려주세요. 애패는 없는 서름도 기막힌데 이제 자식들도 남처럼 구냐? 에휴, 내가 죽어야 니들이 그때서야 통곡하고 반성을 하지. 결국 남편은 자기가 따로 모으는 개인 용돈으로 아버님의 집안일 도우미 분 월급을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도우미로 시부댁 집안일을 해결했다고 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찾아뵙고 건강이며 각종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는 있지만 말이에요. 사실 시부는 우리나라 60대 남자치고는 지병 없이 건강하시고 가진 돈도 적지 않습니다. 시부모 두 분이서 순댓국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꽤 장사가 잘 되신 편이었다고 하네요. 두 분은 가게를 30년 넘게 하셨지만 시모가 아프시면서부터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살고 계신 아파트는 대출 하나 없는 자가이고 순댓국집 상가도 갖고 계시고 은행에 넣어둔 현금만도 10억은 될 거라고 얼핏 들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혼자 살면서 얼마나 넉넉한 경제 상황인가요? 도우미 비용 정도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은 다 우리 남편이 해줬으면 하는 그 심보. 저는 그런 게 참 얄밉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대기업 맞벌이라고는 하나 월급쟁이 신세라 전셋집 하나 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자기 돈은 아껴서 차 바꾸고 취미활동한다고 사들이는 악기도 매번 바뀌시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 모양이죠. 어쨌든 누가 봐도 부러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그뿐인가요? 여자친구들도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시부가 싫은 것은 시모가 가신 뒤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잔소리였습니다. 네 시애미는 아들 둘 결혼하자마자 턱 나왔어.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최씨 집안 씨에는 문제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아들을 못 낳느냐 말이다. 요즘 세상이 좀 좋냐? 네 몸에 문제 있으면 얼른 치료든 뭐든 하란 말이야. 이렇게 아들 손주 못 낳는다고 타박을 하는 거 있죠. 아니 자기 아들 씨는 자기 씨부터 문제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 난임 클리닉 다니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도 안 돼서 저희도 속상해요. 난임 클리닉 비용도 적지 않은데 이제 더 다니다가 보험 적용 안 되면 그때 아버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님 자손이잖아요. 이렇게 돈 달라는 얘기 꺼내야 입을 꾹 다물고 잔소리를 멈추십니다. 돈 주기는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말이죠.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시부에 이은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동생 최태성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린 시동생인데 남편과는 성격이 영 딴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문제아였던 모양이에요. 군대에 다녀와서 헬스를 열심히 하더니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부모님 도움으로 헬스장 하나를 차려 하고 있어요. 시동생도 시부처럼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안 아끼는데 남의 돈은 좋아하는 타입이었거든요. 헬스장 수입이 있는데도 이날까지 한 번도 밥이나 커피 사는 걸 못 봤어요. 가족 외식이나 부모님 챙기는 것은 다 우리가 알아서 하고요. 시동생은 정말 참여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어찌나 말은 또 이쁘게 하시는지. 아니 부부가 대기업 다니면서 애게 겨우 부패야?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모시고 5성급 호텔 정도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 자기는 아들 아니냐고요. 돈 한 푼 안 내고 얻어먹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거들어서 괜스레 미운 털 박힐 일을 만드는 건지. 우애가 깊고 서로를 챙겨주려고 하는 우리 남매랑은 너무 달라서 처음 시동생을 보고 문화 충격까지 느꼈답니다. 우리 오빠는 맞이로서 늘 든든하고 우리 가족 일을 앞장서서 하는 분이에요. 구세청에 세무 공무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끝발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늘 우리 가족 모이는 날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먼저 얘기하고 동생들 돈은 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언니와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한우 같은 값비싼 선물을 사서 올케 언니에게 드리고 오죠.
그리고 제가 자식은 아직 없지만 조카는 셋이나 있거든요. 오빠의 아들 한 명과 언니의 딸 둘을 가진 조카 부자예요. 저는 대기업 다니는 고모답게 부모로서 해주기 좀 망설여지는 그런 좋고 비싼 메이커 선물을 조카들에게 자주 해주었어요. 이렇게 남매들끼리 서로 말하지 않아도 베푸는 성격이니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또 서로 티내지 않고 챙기는 그런 가족 문화를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친언니는 의류 사업을 하느라 바쁜 형부가 있어 조카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인데요. 저와 전화도 가장 많이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야기할 만큼 친한 사이예요. 시댁에 와서 시동생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서로 챙기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이 동생은 정말 우리 오빠 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외로웠던지 시동생은 갑자기 소개팅을 계속하더니 금방 결혼까지 했어요. 옛말에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던가요. 맙소사 글쎄 자기랑 똑같이 염치 없이 구는 동서가 들어온 거 있죠. 제 세 번째 바람 캐릭터가 이제사 등장했네요. 동선의 친정은 종로에서 무슨 귀금속 가게, 그러니까 금은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돈 자랑, 있는 자랑을 그렇게 하죠. 결혼하자마자 서방님은 동선의 친정에서 자금을 빌려주셨는지 헬스장을 확장해서 PT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나면 그렇게 맨날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어떻게든 벗겨먹을 생각에 혈안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화 주제가 누가 벤틀리 타고 오더라, 무슨 사업이고 한 달에 얼마를 버냐, 헬스장에 오는 고객분들 얘기를 줄줄 해대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꼬셔서 자기도 그 사업에 낄 방법은 없는지, PT 받도록 유혹할 방법은 없는지 그걸 연구하는 부부입니다. 헬스장 광고 전단지에는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써놓고 막상 고객들이 물어보면 다른 가격을 얘기하고 그것도 1년치 이렇게 장기로 현금 결제해야 할인해준다고 유도하지 않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 요구하면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더 받고 이렇게 현금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채워 무조건 현금 금고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무 수입 신고는 엉망이고요. 그렇게 법을 어겨놓고 결제 전 녹음하고 세무과에 신고한 어떤 고객을 둘이서 엄청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새끼 어쩌고 하면서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더니 정말 거지같이 구는 것은 서방님네 부부 같아요. 급기야 좀만 더 열심히 수익 금액 누락하면 기초수급자 수준 돼서 나라 돈을 타먹을 수 있겠다고 동서랑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혐오감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까요? 가전제품 바꿀 때마다 형한테 전화해서 직원가로 사달라고 하고 결국 나중에는 그 돈도 어영부영 안 주고 넘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신고 다니는 골프웨어나 명품 신발만 하나 안 사도 그렇게 거지같이는 안 살 텐데 참 안타까워요. 이 서방님네 부부는 그런 점에서 참 꿍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동서가 싫은 이유는 성성적으로 질투가 많아서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자주 하고 시부와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서 더욱 시부와 사이가 나빠지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거기에 제가 임신 부분에 대해 민감한 것을 알고 악용하는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 약점을 가지고 노는 것은 정말 악독한 짓이잖아요. 제가 학벌이 좀 좋은 편이고 대기업을 다니니까 회사를 다녀본 적 없는 전업주부인 동서는 그게 안 입고 온 모양이에요. 여자가 너무 배워도 매력 떨어지는데 요즘 바람나는 남자들 와이프들 보면 은근 고학력자의 전문직 여자들이더라고요. 자기 혼자 배우고 능력에 취하니까 옆에 남자 기죽이는 거죠. 우리 형님은 안 그렇죠? 아, 그럼요. 시아주버님 같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와, 막 이렇게 사람 열받게 말한다니까요. 아버님, 혹시 형님 지난주에 오셨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 안 왔다고요? 며느리가 혼자 된 시부가 불편하다고 회사 핑계대고 시댁에 자주 안 온다니. 에휴, 저는 우리 허니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형님은 저보다 몇 년 일찍 이 집 식구가 됐는데도 왜 그렇게 냉랭하대요? 그러면 여기에 시부도 장단을 맞춥니다. 네가 참 바른 말 한다. 걔가 원래 그랬어. 처음 봤을 때부터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뻣뻣하더니 우리 첫째 달달 볶고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 아니 그래서 걔네가 아직도 애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지난번 제가 들었던 동서와 시부의 대화가 이러했습니다.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를 까는 재미가 좋은가 봐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정말 너무 사람들이 저속해 보여서 도무지 정이 안 붙고 대하기가 힘드네요.
거기에 동서는 제가 아기를 가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툭하면 애 없는 서름을 안겨줍니다. 형님, 저랑 우리 허니는 정말 툭하니까 짠하고 애기가 생기던데. 돈 좀 더 벌면 둘째 갖고 싶어요. 그 전에 생겨버릴까봐 걱정이라니까요. 그래도 형님하고 시아주버님은 그런 걱정은 없으셔서 편하겠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동서랑 말을 섞고 나면 전 늘 화병이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날은 시모의 제삿날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시부는 약속이 있다며 잠깐 나가셨고 남편과 동서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나 회사에 김철김이 용하다고 소개해줘서 유명한 역술가한테 전봤었었다. 요즘은 또 전화로도 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몇 사람하고 같이 봤어. 근데 신기하게 내 사주만 보고 딱 이러는 거야. 타고나기는 똑똑한데 아쉽게도 자식이 귀하다. 그래도 부자 된다. 생각해보니까 나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타로점 볼 때도 다들 자식이 귀하다, 자식 갖기 어렵다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는 미혼 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우리 친정엄마도 애 셋을 쉽게 낳으셔서 별 생각 없으셨고 진짜 이런 점이 맞추기도 하나보다 신기했어. 난 오히려 당신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게 새롭고 귀여운데 그냥 점쟁이들이 찍은 게 우연히 딱딱 맞은 거 아닐까? 근데 우리 친가 쪽 어른들 중에 두 분도 애 못 낳고 지금 50 넘으셨어. 어느 집안이나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말 하면 싫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남녀가 만났을 때 아이가 안 생기는 건 피가 안 맞는 거라고. 즉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잘못된 만남이라는 뜻이라고요. 동서, 말이 좀 듣기 그렇다. 지금 21세기야. 대학 교육까지 받은 동서가 그런 말되는 얘기를 우리한테 전한다는 게 좀 웃긴 거 아니야? 형님, 좀 배웠다고 유세하세요, 지금? 우리 친정엄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옮겨오는 속셈이 뭐냐는 거지. 밭이 안 좋으니까 애를 못 낳는 거지. 괜히 찔리니까 뭐 대학 교육이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것 봐.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남았는데? 옛날 같으면 여자가 애 못 낳으면 다른 건 다 잘해도 소박감이었어. 맨날 잘난 척하면서 정작 애도 못 낳고 이제 늙은 자국만 남았네? 동서의 비웃음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순간 그 비웃는 얼굴을 어디라도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우리 둘의 싸움을 말렸어요.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서 밤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동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찔렸어요. 우리가 아이가 없는 건 모두 저 때문인가요? 전 여자로서 정말 생식 기능이 없는 걸까요? 10년 동안 돈도 쓰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런 이상한 여자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전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난임 클리닉을 다니다가 남편과 잠깐 그만두고 나서 동서가 결혼해서 바로 딸을 낳는 것을 보고 전 더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바로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어요. 보통 난임병원에서 몇 년 더 시도하다가 시험관으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바로 간 케이스죠. 제 나이가 35살도 안 되었으니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나쁠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시험관 시술 전 검사 결과 제 생식기관 중 하나가 선천적 구조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인공수정도 안 되고 시험관으로만 해야 하는 케이스라고. 그래서 7년 넘게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결혼한 직후 난자 냉동을 했어야 하나 이런 후회도 되었어요. 이제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전 친언니에게 한참을 울며 전화로 오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도 동서의 흉을 본 적이 있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언니도 오늘 일은 정말 너무하다며 엄청 화를 냈어요. 전 이날 한참을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마음의 상처까지 결국 지독한 독감으로 알아눕게 되었어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링게를 맞으며 입원해 있는데 우리 오빠랑 언니가 어떻게 알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아니, 오빠 언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둘째한테 얘기 들었어. 너 동서라는 여자한테 그딴 소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가 알면 뒤로 넘어가실 거야.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인정받는 딸이었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내 탓이지 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막내 너는 가만히 있어. 얼른 건강 회복하고 있으면 돼.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자식들 세무조사 안 당해봤지? 기대해라. 우리 오빠는 그렇게 제 앞에서 동서의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주일 지낸 뒤 퇴원을 했고 이후 회사에 출근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의 전화가 오는데 일도 바쁘기도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문자 한 통 없었는걸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고 한 달이 넘었는데 웬 전화람. 동서의 수십 통의 전화를 씹고 퇴근해보니 집 앞에 동서랑 서방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사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내가 다 잘못했어요. 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동서의 입으로 직접 친정오빠가 언니와 합심해서 복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서방님이 장인어른 사업장에 쓸 공기청정기를 남편 회사에서 직원가로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동선의 친정 회사 이름과 주소를 남편을 통해 알아내고 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탈세 제보가 세무과에 들어가면 이를 국세청에서 분석하고 조사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오빠가 누구인가요? 세무 공무원인 우리 오빠가 발벗고 나선 이상 그 어떤 사건보다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죠. 그리고 마음먹고 털어 먼지 안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먼지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오빠가 개인적인 원한이 없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범법을 한 정황이 수도 없이 많았었대요. 동서 친정 부모님은 종로에서 귀금속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에게 사은품 지급이나 할인을 해준다면서 현금 결제를 매번 유도했다고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꽁으로 뭔가 주거나 할인해주면 좋으니 현금으로 사는 일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귀금속은 판매 금액이 최소 10만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 그렇게 수입을 누락해서 한 달, 1년,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이뿐 아니라 사업하면서 가공 매입비 등의 경비 비용 처리를 회계적으로 편법을 써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엄청났다고 하네요. 나중에 친정오빠 말로는 60억은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내야 하고 여기에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및 과소 납부 가산세 등의 제목이 추가되어서 아마 10억은 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급히 처분하고 있지만 내야 할 추징 금액이 워낙 커서 매우 힘들다며 동서는 제게 토로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선의 친정부모님은 이렇게 세금만 탈세한 분이 아니었더군요. 글쎄 여러 피해인들이 모여 사기 및 타인 명의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동선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서 거기에서 귀금속을 판매도 하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동선의 친정 부모님 명의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는 지인에게 1억을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하면 자신들의 사업 소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둔갑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서 친정아빠가 알고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돈으로 로비를 해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냈다고 하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당해도 싸다 싶어요. 그런 부모 아래서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동서가 그렇게 남의 돈 빼내기 좋아하고 질투심 많았던 이유가 유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들은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았던 대출금 상환 독처까지 받고 나니 일이 너무 커져서 함께 모여서 동선의 친정아빠를 고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 국세청에서 추징당한 돈에 민사소송 손해배상으로 잡힌 소송 금액만도 다 합치면 50억은 될 거라고 하네요. 형님, 우리 친정이 갖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도 그렇게 큰 돈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며 모든 재산에도 가압류가 잡혀있어서 정말 피가 마른다고요. 제발 친정오빠한테 이제 그만 막아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형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시부도 제가 모실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우리 집 다 망할 것 같아요. 동서는 얼마나 절박한지 제 다리까지 잡으며 사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형수. 당장 그만둬요. 같은 가족끼리 이러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서방님이랑 동서는 같은 가족인데 왜 저한테 비수꼬는 말을 해온 거죠? 서방님네가 하는 헬스 PT샵도 문제가 많다죠. 피트 선생님들 경력 위주에서 홍보해놓고 최저 시급에 가깝게 돈 주고 그마저도 급여 떼어먹어서 노동청 신고가 엄청나다면서요. 그리고 동선에 못지않게 고객들한테 현금 거래로 꼬셔서 탈세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동서 말만 듣고 일 막으면 서방님네 가게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따끔하게 한마디 하니 서방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그대로 내빼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헬스장까지 건들겠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신들은 피눈물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동선의 부모님 사정은 너무 딱하지만 없는 일로 그렇게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사업하면서 동선의 친정이 온갖 범죄 다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랑 우리 친정 욕보여서 복수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동선애가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은 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 뭐? 그래서 우리 집 망하는 꼴 기어이 보겠다는 거야? 아주 독한 년이네. 우리도 비싸고 능력 있는 변호사 써서 그 피해자들이라는 것들 고소할 거야. 지들이 돈 1억씩 받아놓고선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 그리고 지 동생 때문에 복수한 당신 오빠랑 국세청도 고소할 거야. 나랑 우리 아빠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방금 전까지 순한 양이 되어 제게 뭐든 다 하겠다던 동서는 순간 하이에나같이 돌변했습니다. 저 모습이 동서의 진짜 모습이죠. 울고 빌던 모습은 가짜로 연기한 것이지 진짜 반성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에게 여러 독서를 내뱉고 동서는 가버렸습니다. 제 복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 나머지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빠는 모든 탈세자들은 저렇게 버티고 욕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죄 없다고 더 나대는 법이라며 걱정 말고 기다리면 그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겠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부당한 탈세에 해당돼서 추징당하는 세금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탈세액의 2배에 해당되는 벌금이나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동선의 친정회사는 징역을 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들이 당한 세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국세청에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끝에 이들은 결국 패소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동선의 친정은 갖은 나쁜 수를 써서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의 전과자까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건 모두 바로 그 동서의 새치혀 때문입니다. 그녀의 질투심으로 자기 친정이 초박살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할까요? 저도 오빠가 처음 동선의 세무조사를 응징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결과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바이오맨의 리더였던 우리 오빠는 일단 마음먹으면 정말 무섭게 끝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아직도 저에게 문자를 하곤 해요. 육두 문자를 섞어서 우리에게 복수하겠다고요. 자기의 잘못도 자기 친정의 잘못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딱한 처지가 되었으니 그런 연락을 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쾌한 것은 동선의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고 들은 시부는 그날부터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만만하게 보던 며느리가 대차게 복수하는 걸 보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한 뒤 혼자 헬스장 가게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협박한 게 있으니 그 뒤로 직원들 월급을 떼먹거나 탈세하지는 못하겠죠. 저와 마주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별말 없이 싹 자리를 피합니다. 시댁의 바람 캐릭터들이 사라졌으니 이젠 시댁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게 다 든든한 저의 친정 덕분입니다. 큰 재산이 있거나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배로 갚아주는 우리 세 남매의 우애 덕분이죠. 이렇게 제 인생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치유가 되지 못한 채 아직도 제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세상에 내 핏줄은 꼭 남기고 싶은데 우리 남편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속으로 왜 안 아쉽고 서운하지 않겠어요.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선천적으로 아기가 안 생긴다고 했던 여자들이 이사를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내다 자연 임신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임신을 시도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시험관 시술로 연차 쓰는 것도 상사 눈치가 엄청 보이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온 것이 비단 1, 2년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난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돈 허투루 안 쓰고 엄한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적금으로만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도 자가이고 연금 저축도 많이 적립한 상황입니다. 빚도 없고 현금도 좀 모았으니 남편의 외벌이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에 시부는 엄청 반대하십니다. 제가 맞벌이 할 때 뭐 하나 도와준 것 없던 양반이 그래도 며느리가 대기업 다닌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무엇이 되든 제 뜻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늘 저를 믿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못된 시댁 식구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기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게 잡은 좋은 직장 이렇게 그만두는 것 괜찮을까요? 남겨주신 댓글 보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잘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물러나 볼게요.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을 기다리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일상에 담소 나누는 친구처럼 여기고 있는 사연에 빠지다에 제 얘기를 오늘은 보내보게 돼서 제 나름 지금 아주 뜻깊은 순간입니다. 저는 나이 지긋하게 먹어서 손자, 손녀까지 본 할머니예요. 저는 꼬박 30 나이를 채워서 결혼한 여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적만 해도 제 친정언니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던 시절이었죠. 예, 나는 네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시집가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30씩이나 먹은 여자를 흔쾌히 데려가겠다는 사내가 있는 게 우리 집안을 구한 것 같네. 언니, 전에 우리 집 살던 순이 언니라는 분도 31에 시집 갔었는데 내가 30에 결혼하는 게 뭐 그리 늦다고 호들갑이야? 그리고 나는 내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편찮아지신 걸 두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다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돈 벌어서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바빠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시집 갔을 거야. 상황 뻔히 알면서도 왜 이래? 명자 얘가 결혼 앞두고 맹랑하게 별별 소리를 다 하네. 지난 일은 왜 들먹거려? 네 큰 조카가 이미 중학생인데 넌 아직까지 노처녀로 살고 있었으니 내가 걱정돼서 한마디 한 것 좀 가지고. 저는 사남매 중에서 넷째였어요. 결혼을 앞뒀던 저에게 괜한 잔소리를 날렸던 큰언니, 그 바로 밑에 작은언니, 또 그 바로 밑에 오빠가 있었고요. 무려 3명이나 연년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내인 저는 오빠하고 5살 터울로 태어났으니 왜 그 셋만 연속으로 태어났었는지 능히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죠. 제 친정 오빠는 그렇기에 형편 부족한 집안에서도 가장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이 오빠를 향한 편애가 이어지자 언니들은 서로 뭉쳐서 한 편을 형성했고요.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자랐습니다. 언니들은 중학교까지만 나왔고 오빠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요. 이걸 두고도 언니들은 영 불만이었나 봐요.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금세 남자 만나서 시집들을 가버렸고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당시의 흐름을 착실히 따랐습니다. 편애받고 자란 오빠는 그럼 행복하게 잘 자랐냐고요?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감없이 표현을 해보자면 글쎄요, 어중간한 망난이었다고나 할까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웬 젊은 유부녀와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던 사건은 그 이후로 저희 집안에서 두고두고 회자됐네요. 나중에 제 친정 아버지의 오랜 지인분께서 주선해 주신 상대와 어찌저찌 결혼을 했는데요. 언니들하고 똑같은 노선을 타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어요? 옳게 베풀어 준 게 어디 하나라도 있냐고요. 아프고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나는 내 가정 하나 건사하기에도 몹시 바빠진 사람이니까요.
명훈이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온갖 허물 다 감싸주면서 이 날이 이때껏 키워왔는데 너는 늘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었어 이거사. 누가 아픈 손가락 삼아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이제 개코도 신경 안 씁니다. 제 친정엄마가 충격과 배신감으로 쓰러졌던 모습을 저는 눈앞에서 직접 봤죠. 그러면서 오빠는 금수만도 못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시기에 건강이 나쁘셨어요. 언니들과 오빠는 각자 다른 이유로 부모님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며 나몰라라 했고 결국 부모님 곁에 남아 챙겨드린 건 저뿐이었습니다. 혼자서 사회생활과 집안일까지 병행하려니 죽을 맛이었고 한 분이 입원이라도 하시면 병원 생활까지 제가 종종 해야 했으니 이런 판국에 연애가 뭐고 결혼이 뭔가요. 하루하루 살기에도 바빴는데요. 저는 제 남편과 멋지고 운명적인 연애를 통해 결실을 맺은 건 아니었고요. 저도 상대도 서로 결혼하기에 차고 넘치는 나이였고 서로 지지부진한 집안 수준도 비슷했고 그런 연유로 곁다리 지인을 통해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애석하게도 썩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 자체가 나긋나긋하지 않았고 약간 다혈질적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 그때까지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느라 그랬어요. 꼭 저처럼 남편도 사남매 집안이었어요. 저는 막내인 반면 남편은 셋째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장남이었답니다. 형제들 중 첫째인 아주버님께서는 원래 출생 당시부터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셨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전거 사고를 당하셔서 눈에 띄게 다리가 더 불편해지셨어요. 통증 때문에 일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잦았고요. 그리고 둘째인 시누이는 어렸을 때 먼 친척집으로 가서 거기 일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며 산 세월이 10년이었다네요. 유년 시절을 따로 보냈던 것이죠. 시집을 가서는 철저히 출가 외인으로 살았고요. 이러니까 남편이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인 시동생은 놀랍게도 공부머리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동생의 학업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지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부모, 가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제들, 가족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한 것까지 이 남자는 나랑 비슷하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아랫도리 때문에 인생 말아먹고 여자는 동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야 소리를 내면서 무릎을 탁 쳤네요. 표본을 찾을 것도 없이 당장 제게 해당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식 셋 낳고 이어갔던 결혼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남편은 갈수록 독불장군이 되어갔습니다. 뭐야, 집에 술이 없잖아. 이 망할 놈의 집구석 그나마 술이 있어야 봐줄 만한 건데 술이 다 떨어지도록 여태 다들 뭐하고 있었어? 당장 튀어나가서 술 가져와. 어서 가져오라고. 내 말 안 들려? 당신 애들한테 자꾸 왜 그래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술 사다 놓을 돈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다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도 이제 술 끊어요. 이 옆에 내가 무슨 헛소리를 그리 공들여서 하고 있어. 돈이 없다고? 그럼 자식 새끼들 저녁은 어떻게 뭘로 먹였다는 거야? 저기 저거 연필도 새로 산 거 같은데 아니야? 저거 살 돈이 있다는 건 술을 살 돈도 있다는 거지. 이 옆에 내가 어줍잖은 헛소리로 나를 현혹시키려고 들어? 오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는 거지? 가뜩이나 성정도 부드럽지 않은데 술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남편은 괴물이 됐죠. 괴물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오직 처리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마치 딱 그런 것 같았어요. 있으면 무서운 존재,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됐네요. 원래 타고난 본성이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는 게 즐겁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갔던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워낙 불안정한 모습만 보이니까 심적으로 방황들을 했어요. 특히 제 아들, 장남 말입니다. 저는 아들, 딸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요. 아들에게 미안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금방 생겼던 생명이었고 따라서 부모가 될 준비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때에 맞이한 아이였기 때문에 모든 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첫 돌을 사흘 앞뒀을 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첫돌 기념도 못했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미안하더라고요. 자식 셋 중에 유일한 아들이고 또 첫째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식들 중에 아들을 가장 챙겼었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서가, 우리 아들! 남자는 말이야,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공부가 안 되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사비라도 쥐어야 그게 남자야. 네가 우리 집안 장남이니까 넌 반드시 네 엄마랑 네 동생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 그거 안 되면 남자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야. 그럼 넌 인정 못 받는 거야. 알았지? 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반드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릴게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남자야. 그리고 또 하나. 남자는 원래 여자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항상 우쭐거리고 살아도 돼. 아니, 그래야 마땅해. 네 동생들은 너에게 늘 깍듯해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선 네가 위엄이 있어야겠지. 자, 앞으로 행동 멋있게 똑바로, 알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입에서 늘 나왔던 그놈의 알아들었냐는 확인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지 입맛이 씁쓸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느낀 사실 중 하나가 사람은 저마다 각기 타고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이나 습관으로 바꿀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새겨져 있는 것이더군요. 제 아들은 타고나기를 남편이 종용해댔던 남자의 도리에 그 본질이 걸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남에게 자신의 그릇을 물려주고자 했죠.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아들을 혼냈고 벌레 보듯 쳐다봤으며 걸핏하면 나약한 자식이라고 다 들리게 혼잣말을 해대서 아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들은 저에게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미리 알아봐주지 못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한 아픈 손가락이 되어갔습니다. 제 친정 오빠를 두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을 때의 부모님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남편의 기에 억눌려서 살았던 아들은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왜 저에게 늘 나약하다고 하세요? 그러는 아버지는 얼마나 잘나셨길래 저에게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자식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냐고요. 저를 보시는 눈빛부터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보고 계시지가 않아요. 저 그거 다 느껴요. 이게 또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구나. 네가 마음에 들게 하는 구석이 있어야 내가 널 사랑하는 자식으로 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사내 놈이라는 것이 냉철하지가 못하고 근성도 뒤떨어져서 너는 영 아니야. 너는 날 따라오려면 100년은 멀었거늘 어디 감히 나에게 얼마나 잘났냐는 식으로 떠들어대. 잘나신 구석 하나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하나도 안 반갑고 하나도 안 고마우니까. 어느 날은 아예 작정하고 자기 아버지와 설전을 벌이는 아들의 모습에 놀란 제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었죠. 그 후로 남편과 아들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제가 워낙 못난 부모라서 딸들에게도 미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온통 종잡을 수 없게 제멋대로인 부친과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못난 남편 끼고 사는 답답한 모친과 장남이랍시고 부모의 관심을 크게 받지만 정작 보이는 능력은 없는 오라비까지 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세월이었을까요? 지금에서야 이런 점들을 찬찬히 뜯어보지만 당시엔 이런 시각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에게 막연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딸들이 엄마 이해해줘야지 안 그러면 누가 이해해주나 라는 식으로 딸들에게 푸념도 많이 했고 화풀이도 종종 했던 것 같네요. 이런 딸들이 고맙게도 다 잘 자라줬어요. 각자 결혼도 잘했고요. 큰딸은 저희 맞사위가 경기도 사람이긴 한데 그 사촌들이 대구에 몇 명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쪽에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창업을 거기서 했습니다. 식당을 연 것이었죠. 저는 지방 일의 문외한이라 잘 몰랐는데 대구 지역이 그렇게나 맛있는 곳이 많고 먹는 쪽으로는 기발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걸 잘 노렸나 봐요. 사위가 절치부심하여서 특수부위 고깃집을 차렸는데요. 처음엔 듣고서 걱정부터 앞섰죠. 일반 갈비집, 삼겹살집이 아니라 특수부위만을 판매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그게 널리 인기가 있을진 모르겠네. 꼭 그렇게 특이한 걸 해야 한다는 건지.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널린 가게들보다 경쟁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될지 어떨지는 우선 최선을 다해 장사부터 해보고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큰딸이 비록 남편하고 워낙 대면대면했고 아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저 하나만은 어떻게든 챙기고 신경 쓰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보였어요. 제가 그걸 다 느껴왔기에 늘 고마웠습니다. 특수부위 고깃집은 다행히도 잘 됐어요. 아예 생계를 그걸로 잡고 큰딸도 같이 뛰어들었고요. 그러다가 사돈댁이 어쩌다 보니 대구 옆 바로 경산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시게 됐고 자연스레 큰딸은 자기 시댁 식구들과 어우러져 살게 됐습니다. 괜히 저는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지만 절대 티는 안 냈고요. 공교롭게도 작은 딸은 결혼한 뒤 대구보다 더 먼 지역으로 갔어요.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작은 사위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시집간 그곳에서 작은 딸은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저것 만들어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런 걸 소품 가게라고 한다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왔는데요. 늘 저에게만 안부를 묻기에 제가 아버지 근황은 안 궁금하냐고 물으면 작은 딸은 한숨을 쉬었죠. 엄마,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혼이 어려우면 별거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그렇게 미련할 만큼 견디며 엄마가 살아오셨어야 했는지. 우리끼리 집에서 도란도란 잘 있다가도 아버지 귀가하시면 분위기가 차가워졌던 나날들이 아직도 나는 너무 선명한걸요? 그렇다 해도 곧 죽어도 너희들 아버지고 내 남편인걸 그걸 어찌하겠니? 바로 이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 됐어요. 괜히 이런 얘기 시작하면 또 쓸모없는 감정 소모만 하게 될 거라는 거 나도 이제 아니까. 엄마나 아버지 실컷 잘 챙기면서 지내세요. 퉁명스럽게 말하는 작은 딸의 얘기에 저도 공감을 안 하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이유로 다 싫어했지만 저에겐 참아 버릴 수 없었던 대상, 바로 제 남편. 이런 저를 두고 바보 천치,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모르는 천하의 답답한 사람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죠. 잘 배우고 세상 잘 보고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무지렁이 같을 겁니다. 이젠 저도 그걸 알지만 전에는 아예 부부가 갈라선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듯 싶어요. 그냥 결혼하고 애들 낳았으면 이대로 살다 죽어야 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네요. 자식들 다 각자 인생을 살기 위해 나가버리고 이제 쓸쓸한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인지 오래였습니다. 이번 생은 이렇게 저물어가겠구나 싶었는데 놀라운 소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사기라고 했습니다. 사기라고 들으니까 얼른 와닿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께 재차 물었더니 그때는 말기라고 표현을 해주시더군요. 암이 온갖 장기로 다 전이된 상태라고 하였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담배 피우고 그랬던 양반인데 이제 곧 떠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네 아버지 어떡하니 태서가?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말도 안 돼. 늘 태산처럼 웅장해 보이셨던 아버지셨는데. 저는 울면서 아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렸고 아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남편에게 남겨진 시간은 허무하다 못해 기가 막힐 만큼 짧았어요. 그렇게 고집 강했던 사람이 이제 말 한마디 기운내서 온전히 뱉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짠하더군요. 별 볼 일 없었던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한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만든 결실, 자식들이 이 순간 함께여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죠. 손주들도 간간히 얼굴을 비췄지만 남편 떠날 때는 자식들만 있었어요. 삼남매가 자기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이승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런 얘기를 했던 딸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이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한때는 아버지를 죽도록 원망도 했었고 증오심을 키우며 제 자신을 갉아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의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에서 아버지만큼 영향력을 끼친 존재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버팀목이셨던 것을요. 아들의 모습에 저도 눈물샘이 크게 터져서 한참 울어댔네요. 남편은 그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떠나는 모습이 고통 없어 보였네요. 정신없이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저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이제 안 계셔서 집에 혼자 계시기 너무 적적하실 텐데 저희 집 오셔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여태까지는 아버지 눈치 보여서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야 해보네요.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말이나마 그렇게 해주니 고맙네. 너희 사는 집이 가깝기도 해서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어디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니? 엄마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혹시 며느리 눈치 보이셔서 그러신 거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부부끼리 상의 다 끝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너희는 애들도 기숙사 딸린 학교 다니니까 평일엔 집도 헐렁할 것 같긴 한데 그간엔 통 왕래를 안 하고 지냈으니까 갑자기 가서 지내려 보니 어색하긴 하네. 에이, 어떻게 아들 사는 집에 오실 생각을 하면서 어색하다고 여기실 수가 있어요. 엄마, 나 슬슬 섭섭해지려고 해요. 장남이 엄마를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요. 안 그래요? 일단은 와서 지내보시고 계속 머무르실지 말지는 천천히 결정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들의 말 맞다나 며느리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제 아들은 당연하게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요. 본래 저희 부부와 그렇게 멀리 살지 않았음에도 왕래가 현저히 적었던 것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워낙 사이가 매끄럽지 못했기에 그랬어요. 또 하나 제 며느리가 살갑거나 가정적인 느낌의 인물이 아니었다는 이유도 한몫을 했습니다. 요컨대 아들에게 먼저 시댁 챙기고 싶다고 말을 할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하도 자기 아버지에게 눌려서 자라왔던 아들이었기에 똑부러지게 이빨린 말을 하는 여자보다는 이렇게 좀 자기 위신이나 세워주고 뜻이 잘 통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들네로 가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으나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내고 기분이 울적했던 건 사실이었기에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딸들은 각자 대구, 제주도라는 먼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니 제가 왠지 갈 엄두가 안 닿는데 아들 집이라면 근거리였으니 여차하면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계산이 있었어요. 어머님, 짐을 달랑 손가방 하나만 싸두셔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왕이면 짐을 많이 싸셔서 오래오래 머무실 작정이시면 저는 더 반가웠을 것 같거든요. 애민이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다니 놀랍기도 하고 정말 고맙구나. 내가 있는 동안 너희가 나 신경 안 쓰게끔 조용히 잘 지내보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어머님 왕국이고 어머님이 여기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셔도 되는걸요? 제가 좀 낯을 심하게 가리고 부칩성도 없어서 지난 세월 어머님께 며느리 도리 못하고 살아온 점 죄송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만회하고 싶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모습 보이더라도 저 너그러이 봐주실 거죠? 며느리가 수더분하게 저를 맞아준 것이 의외로 여겨졌던 저는 금세 기분이 고무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한순간에 허망하게 떠나버렸으나 아들내외와 잘 지내게 됐으니 이건 또 이거대로 잘 흘러가게 된 인생의 흐름이라고 여겼네요. 새침하고 말수가 적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제 관념을 깨부수고 저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식단을 아예 저에게 맞춰서 짜주었고요. 저와 함께 기꺼이 동네 산책을 같이 다녀주며 주변의 지리를 알려줬어요. 그것에 저는 감동을 했죠. 동네가 어떤지 알려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저에게 여기서 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으니 저는 그런 것에서 며느리의 갸륵한 진심을 보았던 거예요. 엄마, 지내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시죠? 조금이라도 힘드신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효자들. 나는 불편한 점 조금도 없어. 애미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이제 보니 네가 장가 하나는 잘 들었네. 엄마가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그러면 집은 서서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우리랑 같이 계속 사실 건데 그 집은 이참에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낫죠. 아, 그렇다고 해서 팔기는 좀 아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저한테 미리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를 놓으시면 되죠. 나야 뭐 그런 걸로 이득 볼 욕심은 전혀 없고 세를 받아먹을 계산은 전혀 못해서 그 돈들이 나한테 안 와도 상관은 없다면 그럼 네 동생들은? 아, 엄마, 앞으로 엄마 계속 모시고 살 자식은 누구죠?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받아야 맞는 거죠. 엄마가 저희랑 사는 거에 불편함 없으시고 저희는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대비해서 돈을 더 벌고 더 모아놔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저한테 그 집을 주시는 게 맞죠. 다른 건 굳이 생각도 마세요. 아들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딱 한 달째였어요. 저와 남편이 살았던 그 집,
약간 오래되긴 했으나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인기가 많은 만큼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은 안 되는 위치여서 누구라도 탐이 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걸 아들이 달라고 그랬어요. 굳이 제 명의에서 바꿔서 말이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나 제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그 모습을 보며 진작에 이런 꿍꿍이가 있었구나라는 직감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사는데 돈처럼 확실한 것은 없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틀 고민을 하다가 아들내외 앞에서 말했죠. 재산 주고 나서 내가 팽당하는 건 아니겠지? 토사구팽 꼬라지를 면하려면 나도 덜컥 너희에게 내 재산을 넘겨줄 수가 없구나.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산도 얻고 엄마도 모시고 저희는 그냥 일석이조라고 생각해왔을 뿐이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불효를 저지르겠어요?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희가 무조건 모실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 효도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확실하게 써줄 수 있겠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에 가서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종이와 볼펜 그리고 인주였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모시고 살며 효도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뒤 서명을 하고 지장까지 빠르게 찍더군요. 옆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린 아들 역시 며느리에 이어서 행동 개시를 했고요. 효도 계약서라고 적힌 맨 윗줄을 읽으며 저는 그 재산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해서 대략적인 상황을 알려줬죠. 재산을 탐내지도 않을 딸들이었지만 어찌됐건 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그러자 딸들 짝이라도 한 것처럼 둘 다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가 거기 들어가셨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짐작했죠. 엄마 알아서 하세요. 엄마, 언니랑 내가 왜 옛날부터 오빠를 안 좋아했는지 엄만 진짜 그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네.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둘 다 진절머리를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민망해졌습니다만 솔직히 그때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진 않았어요. 곧장 아들에게 그 재산 증여해줬습니다.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내외 말 맞다나 아들내는 당장 돈이 있어야 할 상황이고 저는 그 돈 당장 쓸 생각이 없으니 서로에게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했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며느리와 얼싸안았고요.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즐거운 저녁 외식 식사까지 하며 화목한 앞날을 약속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도 안 지났는데 왠지 모르게 그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전처럼 제게 먼저 다가와서 이거 하자 어디 가자 이렇게 안 해주니까 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듯 했고요. 주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이 휑했고 저를 두고 아들내외와 손주들이 1박 2일로 주말 나들이를 가버린 것에 황당해졌죠. 왜 저를 두고 갔냐고 따지기가 망설여지는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경험 살면서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저는 이때 정말 제 자신이 작아졌다고 느껴졌어요. 기운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 부단히 가사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청소를 좀 해줄까 싶어 안방에 들어갔다가 화장대 위에서 수상쩍은 종이 쪼가리들을 보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노인들이 들어가 사는 요양원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살펴보다가 직감적으로 이거 큰일이구나 싶은 판단이 들어 얼른 제 돋보기부터 챙겼어요. 돋보기를 끼고 찬찬히 글자들을 제대로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갔죠. 잠깐만. 이건 요양원 시설 안내가 아니라 입소 상담 내역이잖아. 그렇다면 여기 상담을 마친 요양원에 설마 나를 들여보내려고 작정을 해놨다는 거야? 현재 입소 대기 인원 앞에 2명. 예상 입소 날짜는 1달에서 1달 반 후라고. 아유 세상에 구석탱이에 내 생년월일도 적어놨네. 맞구나. 나를 보내려는 게 맞구나. 이런 배은망덕한... 꼼꼼하게 내용들을 뜯어본 제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종 요양원을 알아본 것으로도 모자라 이미 한 곳에서는 상세한 상담을 맞춰놨더라고요. 틀림없는 정황을 포착해낸 저는 일단 내색은 하지 않기로 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이 집을 벗어나서 딸들에게 가는 방안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어요. 그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었죠. 여차하면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을 작정을 해놓은 다음 제가 며느리에게 슬쩍 운을 띄워봤습니다.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60대 중반밖에 나이를 안 먹은 사람이 세상에 글쎄 벌써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만 그 나이에 치매가 심하게 왔다지 뭐야. 아무리 그래도 아직 요양시설에 들어가 살기엔 아깝고 창창한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지? 뭐가 안타까워요? 치매 걸리면 짐승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60대나 70대나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노인네 냄새 나기 시작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건 감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먹고서 꼬장 부리는 것도 다 똑같고요. 하자 있으면 요양원 빨리빨리 들어가는 게 자식들 비롯한 남은 가족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자? 그 표현은 너무 심한 것 같구나. 늙고 싶어서 늙은 것도 아니고 자연 섭리에 따라 그렇게 됐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70대 노인으로서 네 지금 말 듣고 나니 그럼 난 이미 요양시설에 들어가고도 남았어야 했다는 것처럼 들려서 영 기분이 찝찝하네. 내가 너무 비꼬아서 받아들인 거니? 아니요, 똑바로 잘 받아들이신 건데요. 어머님 연세면 사실 애진작 요양원에 박혀서 침대에 팔다리 묶여 있었어야 맞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그 나이 되시도록 눈에 생기가 넘치셔서 모시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요양원에 집어넣기가 조금 민망해진다고나 할까요? 어머, 왜 그렇게 놀라세요? 에휴, 어머님 저 지금 농담한 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라고요. 표정 푸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했으나 저는 이미 요양원 상담 내역까지 본 마당이었기에 그 모든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왜 저의 의견은 일절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요양원을 알아본 것인지 이걸 따질 엄두가 안 나더군요. 저를 보던 며느리의 눈빛에서 싸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아들은 남편이 자기를 볼 때 가끔 벌레 보듯 한다며 분개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것이 뭔지 알 것 같아지더라고요. 저를 보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묘하게 벌레 보듯 하는 경멸의 분위기가 나더군요. 그리고 저도 아들이 분개했던 것처럼 똑같이 화가 났습니다. 모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보다는 제 아들의 입을 통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떠봤어요. 아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전라도 여수인가 어디에다가 큰 관광단지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라네. 그거 완성되면 우리 아들이 나 데리고 가줄 거지? 내가 지방여행을 워낙 안 다녀봐서 그런지 상상만 해도 설레고 좋더라. 아, 글쎄요. 그런 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완공될 때쯤이면 엄마가 거동 어려워지신 상태가 아닐까요? 아휴, 너는 왜 벌써 그런 가정부터 하고 그러니? 당장 내년 여름에도 거기 가보면 뭐 하나 그럴싸하게 지어놨을 텐데 내년이면 괜찮지? 내년이요? 엄마한텐 너무 먼데요? 엄마, 마음 많은 이팔 청춘이신 거 알겠는데 이제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그 나이엔 원래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내도록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너 지금 나보고 골방에나 틀어박혀 있으라고 설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도 그렇고 애미도 그렇고 요새 나한테 쌀쌀 맞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본데 나도 다 알고 있어. 아, 재산 이미 물려주셨고 이빨 빠진 호랑이 되셨는데 그렇게 화를 내셔봤자 뭐 어쩌시려고요. 엄마, 그냥 제발 입 닥치고 조용히 계세요. 때 되면 좋은 곳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시끄럽지 않고 아주 평화롭고 좋은 곳일 거예요. 아들이 표정은 부드럽게 꾸몄는데 비틀린 입가를 보니까 저를 한껏 비웃고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좋은 곳이 요양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간에 이것들이 아주 단단히 작당을 해놓았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네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큰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너도 내가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얌전히 죽음이나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보니? 엄마, 갑자기 전화하셔서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내요? 치매가 오셨나 무섭게 왜 이러셔? 100세까지 사셔야지.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되는 거니? 얌전히 아들,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뭐라고? 요양원? 오빠랑 세연이 진짜 미친 인간 아니야?
내가 그 두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 재산까지 욕심 안 부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큰딸은 당장에 이튿날 맞사위와 저를 데리러 왔고 그 이전에 작은딸이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서는 따져 물었죠. 오빠, 우리한테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모실 테니까 그 집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어떻게 엄마를 당장에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어? 아, 엄마는 이상한 데서 눈치가 빠르시네. 대체 어떻게 알았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시간 좀 지나면 그 비용도 너희한테 청구할 작정이었는데 처음부터 일이 틀어졌네? 아니, 오히려 잘 됐나? 너희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엄마 모시면 되겠다. 난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볼 일 없어. 제가 그 통화 내용을 문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설마 아들이 이렇게까지 못난 놈일 줄 몰랐기에 처절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말했죠. 나 아주 너미에게 그러고 싶든? 내 배로 너 길러서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너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여준 모습을 보고도 내가 너 진짜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없으면 남은 엄마 살살 굴리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계산도 살짝 넣어서 열심히 그때 울어봤죠. 엄마, 나한테 그 재산 넘겨주신 게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면 너무 실망이에요. 이미 사실만큼 사셨으면서 너무 추하게 욕심부리지 마세요. 전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꿈에 그리던 퇴사 후 창업이라는 걸 해볼까 합니다. 바빠질 거라서 엄마 돌봐드리기 힘들어서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던 것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요. 태연자약한 아들의 모습에서 희한하게 남편이 겹쳐 보이더군요. 못났고 배려 없는 모습, 이기적인 구석이 정말 닮아 있었어요. 저를 데리러 온 큰딸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맞사위에게도 너무 면목 없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큰딸과 맞사위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더군요.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차 안에는 한숨소리만이 가득했죠. 큰딸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저는 되려 차차 정신을 다잡게 됐어요. 딸들을 위해서라도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응징을 해주겠노라 결심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제 아픈 손가락이었으나 이제 건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손가락이 아프면 치료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그대로 안고 사는 게 바보 같았습니다. 큰딸 내로 작은딸이 황급히 찾아왔고 저는 딸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말했어요. 내가 제멋대로인 남편을 참아주고 살기 이전에 책임감 없는 형제들 사이에서 친정 부모님을 홀로 감당하며 살았던 전적이 있지. 그렇기에 친정 부모님은 나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이나마 몰아주셨어. 그 당시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자그마한 땅 그것뿐이었지만 내가 이번에 알아보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더구나. 또 가계부는 아예 쓸 줄 몰랐던 남편 대신 돈 관리를 평생 해온 나는 다른 재산도 만들어놨었지. 지금 보니 그것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네. 그 재산들은 모두 너희에게 나눠주마. 그리고 못난 아들 녀석에게는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 제가 꽁꽁 숨겨왔던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딸들이 난리가 났지요. 아들에게도 끝내 밝히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니 당연히 딸들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다 죽을 때가 되면 자연스레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있었어요. 자식만 뒤통수 칠 줄 아는 게 아니라 부모도 뒤통수 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아들은 과감하게 퇴사를 했고 며느리도 오래 이어왔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요즘 젊은이들이 찾는다는 분위기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잘 되는 식당을 꾸려온 큰딸 내외는 이런저런 것들에 도 같은 상태였는데요. 그 식당 위치 특성상 소문에 휩쓸리기 적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부탁을 받은 큰딸 내외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열심히 올렸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을 행하려던 페루나가 차린 가게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맞사위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곳에 글을 올려서 엄청난 파급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식당이 어디인지 모두가 유추해낼 수 있지만 글에는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도록 교묘하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운영해오며 다사다난한 사건들을 겪은 큰딸 내외의 묘안이었죠. 아들 내외가 꿈에 그리던 창업이 악몽으로 물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으로 넘겨주고만 그 집에는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제 사정을 들은 세입자 가족이 놀라며 분개했고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득이 될 일이니까 이건 걱정 마시고요. 아무쪼록 부탁드릴게요. 예, 당연하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무조건 도와드리고 싶어졌어요. 꼭 잘해드리겠습니다. 분개해주신 세입자 가족이 나선 건 집 수리에 관한 문제들이었어요. 월세로 들어왔으니 집주인에게 짜잘한 수리 요청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 직접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어느 곳들이 약한지 오래됐는지 조금만 건드려놔도 어디가 고장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꿰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가족을 아들 내외로 들들 볶으며 이것저것 수리를 요청했는데 배수관부터 창고 문짝까지 요청 안 온 것이 없었고 놀라운 것은 정말로 망가져서 꼭 수리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다 고장이 나 있지? 그런데 수리기사들한테 불러봐서 물어봐도 연식이 됐으면 충분히 다 고장이 날 수 있다고만 대답하고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잘못 아니니까 다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어쩜 이렇게 모든 게 틀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 정도면 그냥 어머님께서 쓰레기를 우리한테 처리하신 거 아니야? 위치 좋고 가격 전망 좋으면 뭐해? 집이 쓰레기인데. 여보, 가뜩이나 소문 이상하게 나서 가게에 파리만 날리고 다달이 적자만 쌓여가는데 집 문제까지 엮이니까 나 골치 아파서 못 살겠어. 세입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들 내외는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안색이 안 좋았고 초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들 내외는 곧 자식 문제에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가족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게다가 현대판 고려장의 손자들이라면서 우리 애들이 거기에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 여보, 어떡해? 소문 다 나서 학교 친구들이 놀려댄다고 지금 우리 애들 난리도 아니야. 기숙사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일단 내일 나오는 걸로 해놨어. 그 기숙사를 얼마나 힘들게 그 경쟁률 뚫고 보내놨는데 그깟 소문 하나 무서워서 나온다고? 이런 나약한 놈들을 봤나? 나약한 놈들이라니? 여보, 우리 애들 지금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3kg씩 빠졌다고 하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약한 놈들이라니. 여보, 지금 말 다 했어?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어왔기에 너무 싫었던 그 말을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물려주다니 제 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며느리가 자기 자식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모양이었는지 자꾸 신경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아들이 자기 자식들을 나쁘게 건드리자 점차 폭발했나 봐요. 같이 장사를 운영할 수 있을 리가 있나요? 장사는 흐지부지 되더니 곧 가게를 내놓게 됐고요. 부부싸움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차서 딸들에게 거품 물고 따졌어요. 야, 다 너희들 짓이었지? 내가 엄마한테 좀 섭섭하게 굴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하나뿐인 오빠한테 너희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오빠가 그런 상식을 따지는 사람일 줄은 몰랐네. 상식을 몰라서 그렇게 군 게 아니었나 봐. 하지만 큰딸은 피식 웃으면서 아들을 한 번에 쳐냈죠. 자존심이 몹시 상한 아들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며 큰소리쳤지만 양육권을 며느리가 가져가게 되면서 살던 집도 이혼 과정에서 아들은 빼앗겼고요. 있던 재산 그 현금들은 장사 말아먹고 세입자에게 수리비로 물어주느라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또한 이혼 때문에 자기 친정 식구들하고 엄청 싸워서 사이 다 갈라진 것으로 대략 들었습니다. 이제 오갈 데도 없는데 세입자들 계약 기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야? 난 우리 애들한테 인정받는 멋진 아빠로 사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니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몰락할 수 있는 건가? 눈물로 한탄하던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어요, 엄마. 그리고 힘든 건 너무 외로워요. 가슴이 허하고 지금 상황에 모든 게 외로워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구나. 내가 이젠 제주도로 넘어가서 살 작정이라 아무래도 거기가 섬이니까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들 텐데 오늘 봐둬서 좋네. 볼일 끝났으면 얼른 가보고 해 떨어졌어. 엄마, 이게 끝이에요? 나 위로 안 해주세요? 엄마의 효자 아들을 이렇게 보시고도 이걸로 끝내신다고요? 울컥해서 따지던 아들은 이내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도 민망했겠죠. 효자라니 말이에요.
씩씩거리며 가버렸던 아들은 며칠 뒤 자기가 저에게서 받아냈던 재산, 그 집은 위치 때문에 인기가 많긴 하나 그에 비해 매매가가 형편없이 안 오르고 있으며 저에게 다른 재산들이 있었고 그걸 이미 자기 동생들이 나눠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발작을 내댔습니다. 큰딸이 자기 애들을 유럽 여행 보내줬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아들이 배알 꼴려서 시비를 걸었다가 큰딸이 실토한 진실을 듣고 난리가 난 것이었죠. 후회로 몸부림을 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세상엔 몸소 겪어야만 깨우쳐지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